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일찍부터 귀성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귀성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은 이른 오후이긴 한데요. 귀성객들이 몰리는 서울역,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역에 나와 보니 새삼 설 명절을 앞두고 있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이곳 서울역은 아침부터 분주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선물을, 다른 한 손에는 짐가방을 들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몇 시간 뒤면 마주할 부모님과 고향 생각에 한껏 부푼 모습입니다. 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 기간 254만 명이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늘 열차 이용객은 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0시 기준 하행선 예매율은 93.2%입니다. 경부선의 경우 97%, 호남선은 93.6%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열차 예매율이 다시 집계될 예정인데 하행선의 경우 거의 매진이지만 일부 입석표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낮 12시 기준 하행선 예매율은 86.6%입니다. 부산 등 주요 노선은 좌석 95.7%가 이미 차서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예비버스가 계속 투입되고 있고 간혹 취소표도 나와서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매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고향길 대신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공항도 북적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체 여행객은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중국을 찾는 사람은 크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한 폐렴 확산 가능성 때문에 공항 분위기도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던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인천공항 제 여객터미널 입국장 바로 앞입니다. 연휴 시작 바로 전날이죠. 저희 취재진이 미리 이곳을 둘러봤는데요. 비교적 한산했던 오전 시간대와 달리 점심시간이 지나가면서 서서히 여행객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모처럼 떠나는 해외여행에 대부분 설렘 가득한 표정인데요. 특히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10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규모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짧은 연휴 기간을 고려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발생한 중국의 경우 여행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건데요. 대부분 여행사에서 평균 20% 이상의 예매 취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측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우한으로 가는 항공편에 전용 게이트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 방역과 소독 횟수를 늘리고 의심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검역소에 통보해 바로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명절 기간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공항이 많이 혼잡한데요. 인천공항 측도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죠? 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하는 내일부터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천공항 측은 연휴 기간 첫날인 내일 이곳 공항을 22만 3천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27일에도 도착 여행객만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연휴 내내 공항은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측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여객터미널의 보안 검색대를 최대 4대까지 더 늘려 운영하고 있고 공항 철도 3편을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퓨전 전통 공연과 전통 소품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긴 대기 시간 동안 이용객들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용객 급증으로 체크인이 늦어지는 분들은 셀프 체크인 시스템과 자동 수화물 위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설 귀성길 이동이 시작되면서 벌써부터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늘어나 충청권부터 차량 흐름이 답답하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자세한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최은우 캐스터.
네, 지금도 이른 귀성 차량들로 정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은 더 어렵겠습니다. 금요일 오전 그리고 토요일 오후에 정체가 심하겠는데요. 귀성 정체가 이틀간 몰리면서 작년보다 더 많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도로 상황 충청권이 가장 답답한데요. 그중에서도 1번 경부선 부산 쪽으로 입장에서 목천 구간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곳곳에 사고도 있어서 안전운전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151번 고속도로 서천 쪽 가덕터널 부근 2차로 쪽에 승용차 추돌 사고 났습니다. 차로 변경 잘 신경 쓰셔야겠고요. 50번 영동선 강릉 쪽은 동군포 부근 1, 2차로 쪽에 사고 처리하면서 더 많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정체로 1번 경부선 부산 쪽 충청권이 버겁습니다. 입장에서 목천까지 21km 구간 버겁다가 천안이나 옥산에서도 짧게 주춤하고요. 15번 고속도로 목포 쪽은 매송에서 주춤한 뒤 바란부터 서해대교까지 17km 쭉 답답합니다. 35번 중부선 남이 쪽으로도 30km 이상 정체인데 그중에서도 대소분기점에서 진천터널 그리고 오창에서 남이분기점 구간 통과하기가 가장 답답하고요. 45번 중부 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부근에서 잠깐 주춤했다가 북충주에서 충주까지 통과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날씨 알아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연일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연휴 내내 큰 추위는 없지만 곳곳에 눈비가 자주 내리는 궂은 날씨도 함께 예상됩니다. 오늘은 YTN 중계차가 설 준비로 분주한 전통시장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신미린 캐스터. 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은 명절 분위기가 물씬 느껴질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설 대목을 맞아서 이곳 전통시장은 그야말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많이 포근해서 그런지 이른 시간부터 이곳 망원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직접 이렇게 전통시장에 나와 보니 설 명절 분위기가 물씬 풍기고 있습니다. 특히 과일이 많이 싱싱하고 저렴해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데요. 넉넉한 시장 상인들의 인심 덕에 지갑 열리는 소리가 쉴 새 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기가 정체되면서 이 중서부와 일부 영남 지방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서 포근하겠는데요. 서울과 대구의 낮 기온이 10도, 대전과 광주가 13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설 연휴 내내 이렇게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자주 내리는 궂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우선 연휴 첫날인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또 설 당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요. 귀경행렬이 시작되는 일요일에는 영동과 남부, 제주도에 강풍을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비와 눈이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서 이 귀경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이 분주하실 텐데요. 이번 설 차례상은 이렇게 전통시장에서 알뜰하게 준비해 보시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망원시장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서울 양재동 농수산물 유통센터를 찾아 장을 봤습니다. 직접 카트를 밀며 매장에 들어선 문 대통령은 과일과 야채, 찹쌀 도너츠, 돼지고기 등을 샀습니다. 한 마트 직원이 보리장을 선물하려고 하자 문 대통령은 오늘은 계산을 하겠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문 대통령 부부는 국내산 농산물을 농촌사랑 상품권으로 계산했습니다.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기차가 3, 2, 1. 가만히 눈을 감는다 남겨진 이야기만 뒹구는 역에 기작은 소나무 하나
낮은 귀를 열고서 살며시 덕을 고인다. 이건 음력설입니다.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이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의 풍습에 따라서 이날을 큰 명절로 여기고 반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전통의 명절 민속의 날. 90여 년 만에 이름까지 되찾아 4월 연휴로 즐기는 설날. 좋아, 이리 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제네바에서 긴급위원회를 열고 해당 바이러스 감염증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애초 오늘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회의를 하루 더 연장해 결정을 내일로 유예한 상태입니다. WHO의 국제 비상사태란 무엇일까요? 정확한 명칭은 국제공중보건위기 상황입니다. 2005년에 도입됐고 타 국가로 추가 전파가 가능하거나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긴급이사회 권고에 따라 WHO 사무총장이 선포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치 못한 경우, 국가 간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그리고 국제 무역이나 교통을 제한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운데 2가지 이상이 해당하면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선언됩니다. 국제 위기 상황이 선포되면 해당 질병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권고 사항이 제시됩니다. 해당 발병국에는 여행자나 화물 이동, 무역 제한 등 추가 권고를 내릴 수 있고 WHO 회원국들도 이를 근거로 해서 자국의 인적 왕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은 지금까지 총 5차례 선포됐습니다. 첫 사례는 2009년 전 세계로 확산하며 1년간 18,00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신종 인플루엔자 A였습니다. 이후 2014년 파키스탄, 카메룬, 시리아 등에서 발병한 야생형 폴리오와 라이베리아의 에볼라 바이러스 병에도 위기 상황이 선포됐고 2016년에 브라질을 집어삼킨 지카 바이러스도 위기 상황으로 판단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선포된 사례는 작년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렸을 때였습니다. WHO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6번째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내려질지는 오늘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57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발원지인 우한에 대해서 한시적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총력전에 나선 가운데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감염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에 대한 한시적 봉쇄가 시작되면서 대중교통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우한 시내 버스와 지하철, 페리는 물론 도시간 노선 운영도 임시로 중단됐습니다. 우한시 당국은 특히 도시 내 거주자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우한을 떠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우한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총력 대응 체제를 갖췄습니다. 신종 코로나를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차상급 전염병으로 지정했지만 대응 조치는 최상급인 콜레라와 흑사병 수준으로 시행합니다. 불심 검문과 같은 검사를 벌이고 격리를 거부하는 환자는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과 교류가 많은 타이완과 홍콩, 마카오에서도 환자가 나오면서 중화권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我们机场的防疫把关是非常的严格，所以一有疑似的情况就会
启动后送的检验机制。 신종 코로나 확산의 중대 변수는 음력설 춘제를 전후한 대이동입니다. 이미 이동이 시작된 가운데 지난 10일부터 40일의 특별 수송 기간에 연인원 30억 명이 이동합니다. 중국 당국이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인구가 1,100만 명이나 되는 우한 시민의 이동이 제대로 통제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갈수록 확산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광 산업 위주로 직격탄을 맞겠지만 중국의 경제 규모가 세계의 20%에 이른 만큼 2003년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때보다 충격이 더 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 일로를 걷자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중국 여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 각국이 앞다퉈 중국인 입국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o the passengers that are currently involved in this process are passengers that are arriving on non-stop flights from Wuhan, as well as passengers who may be connecting but originated their travel in Wuhan. 이렇듯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당장 중국 관광 산업의 직격탄입니다. 스위스은행 UBS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기간에 잡히지 않으면 중국의 소매 매출과 관광, 호텔 등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UBS 증권의 에릭 린 연구원은 사스가 창궐한 2003년에는 중국의 국내 관광 성장률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의 루팅 이코노미스트는 사스 때 중국의 GDP 증가율은 2003년 1분기 11.1%에서 2분기 9.1%로 하락했다면서 물류와 호텔 서비스 부문이 성장률 둔화에 영향을 많이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중국 국내 총생산에서 서비스 산업의 비중은 2003년 39%에서 지난해 59.4%로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사스 때보다 훨씬 커진 만큼 세계 경제에 대한 충격파도 더 강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제통화기금 자료를 보면 사스 때는 세계 경제에서 중국의 비중이 8.7%였지만 올해는 약 20%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결국 상황이 장기화하면 2003년 사스 때보다 세계 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국제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원유 수요가 항공유를 중심으로 줄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자로 분류돼 검사받은 21명이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 대상인 증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 확진 환자는 약간의 열이 있지만 계속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처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설 연휴 해외 여행객과 지역 이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이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여행객에 대해 현지에서 가금류 등 동물 접촉을 피할 것과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 자제, 발열, 호흡곤란 증상자 접촉 자제, 그리고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과 의심 증상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또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생기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관할 보건소에 바로 전화해 상담을 받을 것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 여행객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땐 마스크를 꼭 쓰고 꼼꼼히 손 씻기,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알리기를 해달라고 공고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설 연휴를 앞두고 총선 화두를 앞다퉈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를 종로에,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PK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고 한국당은 이미지 전략가를 영입하며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거취가 확정됐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예상대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또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총선을 이끌게 됩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이 귀성 인사를 하는 서울 용산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인 이른바 PK 지역에는 또 다른 거물급 인사가 투입됩니다. 현재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냐 PK냐를 놓고 고심하던 경기도 전 경남지사 김두관 의원이 PK 지역에 출마한 것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출마 지역은 경남 양산 을입니다. 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어려우니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고심 끝에 양산 을 출마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4월 총선을 앞두고 악재로 떠올랐던 지역구 세습 논란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문희상 국회의장 아들 문석균 씨에게 불출마를 정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설 연휴 기간에 문 씨가 불출마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문석균 씨는 지난 11일 출판 기념회를 열고 아버지 문희상 의장 지역구인 경기도 의정부 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지역구 세습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나설 새로운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태호 군의 어머니 이소현 씨가 민주당의 12번째 영입 인사였습니다. 이 씨는 환영식에서 첫째 아이는 떠났지만 둘째 아이가 생겨서 넉 달 뒤에 태어난다면서 더는 지켜주지 못해서 후회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모두 마치면서 총선 채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본 방침은 대대적인 물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영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오후 함께 공천 작업에 나설 8명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아침에 위원들을 국회로 불러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당은 생명력을 잃은 좀비 정당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불출마를 선언한 PK 지역 인사 김세연 의원도 위원으로 임명돼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애국심과 양심 딱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명절 전에 공관위 회의를 시작하며 하루라도 빨리 공천 작업과 총선 규칙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공관위원 인적 구성과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대대적인 물갈이는 당연해 보입니다. 대상은 한국당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황대한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역 의원 절반을 교체하겠다고 고언을 했고요. 김영호 공관위원장도 자신을 찾아오면 불이익을 줄 거라고 엄포를 놓은 만큼 어느 정도 수순일지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심재철 원내대표가 오늘 공관위 회의 도중 갑자기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에 대해 견제구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한국당은 6차 영입 인사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하 씨를 영입했는데요. 허 씨는 20대에 창업을 해서 20년 이상 브랜드 이미지를 연구해왔고 정치인과 기업 임원의 개인 브랜딩 코치 등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허 씨는 입당 환영식에서 한국당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당으로 칼바꿈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 한국당이 어떻게 달라질지 기대가 됩니다. 영입 뒷얘기도 밝혔는데요. 염동열 한국당 인재영입위원장이 한국당에 때를 벗겨달라고 호소를 했고 그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중간 간부와 평검사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일선 수사를 지휘해온 차장검사 4명이 전부 교체되면서 검사장급 인사에 이어 2차 물갈이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삼성 합병 의혹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일부 부장 검사들은 유임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반년 만에 전부 교체됐군요. 네, 법무부가 오전 10시쯤 다음 달 3일자로 단행되는 검사 759명의 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난 13일자 인사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부임한 데 이어 일선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들도 모두 교체됐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장,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신자용 1차장은 부산 동부지청장, 한성리 4차장도 대구 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정현 서부지검 차장이 1차장으로 전보됐고 이근수 방위사업청 파견 방위사업감독관이 신규 임용을 거쳐 2차장을 맡게 됐습니다. 신성식 부산지검 1차장이 3차장, 김욱준 순천지청장이 4차장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도 천안지청장으로 발령났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불기소 의견을 낸 심재철 신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게 장례식장에서 항의한 양석조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이로써 청와대와 여권 관련 수사를 맡았던 차장급 실무 책임자들은 전원 교체됐습니다. 네, 검사장급에 이어 2차 물갈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진행 중인 수사팀에도 변화가 있습니까? 네, 변화가 없진 않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사실상 전부 교체됐습니다. 특히 조국 일가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고형곤 반부패 수사 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 수사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관심을 끄는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부장검사들은 일부 유임됐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이 유임돼 수사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삼성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이복현 반부패 수사 4부장은 직제 개편으로 새로 생긴 경제범죄 형사부장으로 자리를 옮겨 사건을 계속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는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 6부장도 유임됐습니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구본선 대검 차장은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검검사급 중간 간부 680명 가운데 252명이 전보 발령을 받았는데 지난해 8월 6일자로 단행된 인사 대상이 620명이었던 것에 비춰볼 때 예상보다 상당히 줄어든 규모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검찰 반발 등 후폭풍을 우려해 이런 의견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새로 부임하는 차장검사들과 기존 수사팀이 어떤 호흡을 보이냐에 따라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아 기소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석영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최 비서관은 앞서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결국 소환 없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국 전 장관 아들 조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반부패 수사 2부는 이성윤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최종 승인을 하지 않고 밤늦게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의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직접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50쪽 분량 서면 진술서를 받아 충분한 입장을 들었고 확보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원래 지검장과 총장에게 보고한 뒤 내부 검토를 거친 다음에 이 차장이 전결해 기소하는 것이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이 최 비서관 기소를 검토했다는 보도는 조작 수사이자 비열한 언론 플레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최 비서관이 피의자 신분 전환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미 제출한 서면 진술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최 비서관에게 3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최 변호사 사무실 관계자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이미 객관적인 물증과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확보한 증거 내용 등이 최 비서관이 낸 서면 진술서와 달라 출석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네, 추미애 표 검찰 후속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해온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 4명이 전부 교체됐고 서울지검의 부장검사들도 일부만 빼고 대폭 물갈이됐습니다. 같은 시각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광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총선을 앞둔 이번 설 연휴 밥상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여야 1대1 미니토론 더 정치, 양당 대변인들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연아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예고됐던 대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중앙 간부 인사를 이제 단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청와대나 여권 관련 수사를 담당해오던 일선 그 차장 검사들은 이제 전부 교체가 된 셈인데요. 자, 이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먼저 의견 말씀해 주시죠. 이미 예견이 됐던 것처럼 인사권을 활용을 해서 현 정권을 향한 수사권을 방해하는 저는 명확한 수사 방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그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해서 더 정확한 현실이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에서 이것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또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거짓된 것이라고 계속 지금 얼버무리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 이제 이걸 막을 수가 없었는지 그 수사 인력 자체를 전면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이렇게 두려워서 수사 인력을 다 교체하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이제 분노를 넘어서 저는 곧 심판의 그런 목소리를 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사였습니다. 네,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상 뭐 특수 라인으로 불리워서 인사에 있어서 고강도 혜택을 받아왔던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던 그런 검사들의 고공행진이 정상화된 그런 인사라고 보아집니다. 일선 수사검사들 사실상 이번에 직제 개편을 통해서 사실상 형사부라든지 공판부가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선의 유능한 검사들이 활용이 된 내고요. 특히 여성 사실상 중요한 직책에서는 많이들 배제되어 왔던 검사들이 중요한 요직들에 함께하면서 남녀 평등이라고 거칠에만 했던 것들이 사실상 남성 조직이라고 인식되었던 검찰 조직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여성 검사인이 감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네. 통상 끼리끼리 문화라든지 우리가 남이가라는 방식의 조직 문화는 검찰의 특히 남성 중심 문화였는데요. 여성 간부들의 기용 굉장히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네. 자, 오늘 뭐 차장 부장검사급 인사 이렇게 쭉 보면요. 그중에 이제 특히 이른바 이제 상가집 항명 사건의 당사자죠. 양석조 대검 선임 연구관 대전 고검검사로 보임이 됐습니다. 뭐 제가 지금 보임이 됐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제 좌천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결국 뭐 징계성 인사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검사는 아니었고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 하기 전에 뉴스로도 전해진 바처럼 고용곤 반부패 2부장을 제외하고는 예. 수사 담당 부장검사들, 부부장검사들 대부분 유임이 됐습니다. 예. 일선의 수사는 차질이 없도록 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세월호 특조단이라든지 라임 수사라든지 모든 것들이 차질 없도록 진행되도록 일선 수사 상황들을 배려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양석조 같은 경우는 양석조 선임연구관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요. 네.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겠습니다마는 정말 검찰 조직의 위상을 국민 앞에 부끄럽게 만든 대표적 검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예. 통상의 상황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사실상 술 먹는 자리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한 그 결기를 항명이라는 방식으로 포장해 주는 것 자체가 저는 무리했던 것이 아닌가 싶고요. 50여 명이
옷 벗고 나갔던 특수부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던 그런 인사가 있었던 당시에는 아무 이야기 하지 않던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현재 3명의 검사가 지난 인사 직후에 뭐 어떤 일성을 하고 나가게 됐는데 사실상 초토화된 것이냐 모든 것이 해부된 양 하면서 지금 검사의 항명이라는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니까 생긴 추태를 항명으로 만든 좀 해프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분에 대해서는 뭐 징계성이다 아니다는 제가 판단을 미루겠습니다. 예. 뭐 이제 일부 부장 검사는 이제 남겨뒀다고 그게 일종의 뭐 절충안처럼 이제 일부가 아니라 한 분을 제외하고는 예. 부장 검사들은 부장 부부장은 다 남겨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그 간부 인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게 좀 더 이제 일선 그 검사들과 이제 밀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당장 이제 수사 실무자들이 이제 바뀌면은 지금 뭐 청와대 조국 관련 수사나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인사의 의도가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이재정 대변인께서 윤석열 사단이 그동안 특혜를 누려왔던 것에 대한 이번에 그 특혜의 물바꿈, 예. 정치권 얘기로 하면 이제 물갈이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여성 검사들의 이제 중용 얘기를 하셨는데요. 뭐 저는 굉장히 그 본질을 흐리는 좀 엉뚱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정권의 수사하는 수사 라인을 갈아치우면서 왜 여성 검사 기용이 거기에 어떤 명분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예전에 윤석열 검사 많이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떤 특혜를 누리는 사단?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생각이라고 들고요. 아까 상갓집이 술 먹는 자리라고 하셨는데 민주당은 상갓집이 술 먹는 자리인가 봅니다. 저는 고인의 명복을 빌어가는 자리고요. 네. 제가 몇 가지 회의록을 좀 뒤져봤더니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법사위 회의에서 이춘석 민주당 의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냐. 또 같은 당 그때 박용진 의원님도 이재기권을 발동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는 항명이 아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항명이란 단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에서부터 먼저 비롯된 것이고요. 저는 이번에 징계성이 아니라 보복성 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재철 원내대표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예고한 대로 그런 인사가 나오면은 또 한 번 이제 대응을 네. 하겠다. 직권남용으로 이제 추가 고발을 하겠다 이제 네. 예고를 했었는데요. 지금 어떤 방침이십니까? 예, 이번에는 또 이번 건 지난 건하고 별다르게 또 이번에 예. 추가 인사에 대해서 네.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권리행사 방해죄로 저희는 또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 주에 아마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오늘 단행됐던 인사와는 이제 별도로 지금 오늘 이제 검찰이 최강욱 그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이죠.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에 넘겼는데 문제가 이제 신임 이성윤 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윤석열 총장 지휘로 이제 기소가 됐어요. 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이가 없죠. 네. 사실상 기소 문제는 검사장이라고 결재되어 있는 결재 라인에 차장 정결로 가능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통상 주목하는 사건들은 검사장의 결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도되는 바와 같이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지검장에게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지검장이 어떤 대답이 없어서 총장의 허락을 받고 기소를 했다? 납득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 지금 최강욱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들은요. 아까 지금 그 증명서 위조 개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사문서예요. 사문서 위조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조란 얘기인데 사문서 위조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조죄도 안 되고 우리나라 형법으로는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로 했냐면은 그 인턴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서류로 입학원서로 한 것에 대해서 업무 방해죄의 공범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억지를 여러 단계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드리기도 어려워집니다. 조국 장관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 최강욱 지금 현재 비서관이니까 비서관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나가는 행인원이었어요. 전체 그림에서 지나가는 행인원에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청와대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는 이유 하나로 느닷없이 별개의 피의자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화되는 과정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사실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 이 업무방해라든지 무리한 법리 적용에 대해서 점검해 볼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피의자의 합당한 출석 요구를 한 바가 없다는 점 등에 대해서 본인의 변소를 듣는 등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뭐 유일하게 바뀐 고용곤 반부패 2부장과 그다음에 송경호 3차장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이 중앙지검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실상 뭐 겁박에 가까운 방식으로 결재해라. 중앙지검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이 항명이 아니라 범죄에 가까운 방식으로 겁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을 거른 채로 총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기소를 했다? 뭘까요?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반항, 다름 아닙니다. 오늘 인사 개편을 앞둔 기습적 기소는 바로 그런 반항의 하나입니다. 겁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네. 부하 검사들이 지검장을 찾아갖고 겁박을 할 수 있는 조직 문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조직 문화인지 모르는데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술 먹을 자리는 아니지만 술을 먹고 그와 같은 방식의 항명이 가능한 우리나라 기계 높은 검사님 보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어이없다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어이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또 최강욱 비서관이 지금 뭐 지나가는 행인 일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지나가는 행인 일이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요 수사가 아니면 차장검사 정결로도 기소할 수 있다고. 지금 앞뒤가 말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사사로운 일입니다. 그냥 뭐가 됐던 간에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왜 그럴까요? 청와대 비서관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는 게 아닐까요? 또 하나, 행인 일이든 지나가는 사람 일인이든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범죄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조국 장관의 뭐 사문서 위조이든 공문서 위조이든 인턴 증명서는 위조되어 있고 그것이 그 조국 장관 아들의 입학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것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혼돈해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교정은 지금 위조죄로 기소된 게 아니에요. 위조죄로 기소된 게 아니라는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기소가 위조죄로 안 됐다고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에서 나와 있지만 처음에 본인은 참고인이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검찰이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계속 피의자였고 피의자로 인해서 진술과 그다음에 출석 요청을 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온통 거짓말뿐입니다.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 다 거짓말뿐이고요. 검찰이 얘기하면 그걸 다시 거짓말 프레임으로 본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조사받고 검찰에서 또는 법원에서 판단받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본인들이 말이 맞다고 이것을 무마하거나 또는 기소하지 않아야 될 사건으로 보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지금 중대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교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짧게만 시간을 주면요. 명백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기소는 표현들이 언론에서는 지금 위조 개입이라고 하는데요. 위조, 사문서는 위조든 변조든 지금 최강욱 비서관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이제 충분히 설명하셨고요. 그 업무 방해로 했는데요. 몇 단계의 어떤 설명이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 최강욱 비서관을 피의자로 소환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부당에 대한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통상 소환장에는 피의자 참고인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또 피의 사건인지 일반 사건인지 그냥 사건이라고 적어놓으면 참고인이거나 흔히 흐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피의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형제번호를 붙이느냐 수제번호를 붙이느냐에 다릅니다. 근데 최강욱 비서관을 소환했던 통지서라고 검찰이 늦게 내놓은 거야말로 거짓말 투성입니다. 피의자로 수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청와대 비서관의 공소장이나 기소장에 대해서 어떻게 여당 대변인이 그 피의자의 참고인의 무슨 변호사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계시나요? 오늘 기소가 됐는데 그 기소장의 내용이나 번호 이런 것들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법률 비전문 가셔서 지금 제가 방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여당 대변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 소환장을 청와대 비서관이 받은 소환장을 다 받아서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관련된 소환장 자체가 피의자에 대한 소환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 말의 당부에 대해서 의심이 되거나 제 말이 사실과 다르면은 제가 이건 검찰을 사실상 허위 사실을 통해 가지고 명예를 훼손한 겁니다. 검찰이 또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제 팩트를 체크해 드립니다. 최강욱 비서관을 이제 대변한 청와대의 해명과 검찰의 그 설명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여전히 존재해서요.
앞으로 이제 또 재판 과정이 있으니까요. 네. 그걸 통해서 진실이 가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제한돼서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총선 전국 얘기해 보겠는데요. 이낙연 전 총리 이제 종로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또 공동 선대위원장직을 이제 맡기로 했죠. 자, 이 전 총리가 합류하면서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총선 체제를 구축하는데 좀 더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야당보다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속도가. 예, 뭐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것은 사실 이제 공천의 룰부터 일찍 정하고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관전자에게도 예측 가능하도록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이미 1년 전, 총선 1년 전에 공천 관련된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요. 그리고 지금 이제 선대위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여당, 야당을 모두 통틀어서 여러 인사들 가운데 대선 후보 적합도에 1순위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만큼 국민이 그분의 총리 수행 등등의 여러 정치 역정에 호감도가 높으신 분이고 총선에 있어서 어떤 가치를 표시하고 민주당이 나아가고자 하는 바를 상징적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해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네. 자, 근데 사실은 이제 본인도 이게 쉽진 않은 인물하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전국 유세를 이제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로 지역구에서도 이제 본인 유세를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신지요? 예, 아마 뭐 그런 지점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통상 뭐 당 대표나 뭐 어떤 인물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전국 유세를 지원해야 할 때는 비례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라는 내용도 이제 함의하신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종로라는 것은 정치 1번지라는 별명이 애칭이 붙을 만큼 모든 국민의 시선이 본인의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집중되는 곳이고요. 거기서 행하는 일 자체가 전국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전국의 민심이 또 종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맡은 역할과 또 종로라는 선거구가 병행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상 서로가 서로에 간섭하면서 나름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최적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종로에 나오면서 사실 뭐 진작에 과연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가 성사될 것인가 계속 좀 그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황교안 대표가 선관위가 구성되면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시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비례대표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 건가요? 일단 지금 자유한국당이 오늘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이제 구성이 되면서 조금 민주당보다는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네. 뭐 황교안 대표께서는 본인은 이제 험지에 출마하시겠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결의를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황교안 대표가 어디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아마 공관위에서 전체적인 당의 승리 또 당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 또 당대표 황교안 당대표께서도 어떤 지역을 신청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일정 절차에 따라서 황 대표님의 출마 지역도 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황교안 대표 본인도 중진 의원들의 이제 험지 출마를 계속 권유하고 계셨고, 좀 일각에서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김문성 의원 같은 경우에 이낙연 전 총리가 나온다 그러니까 한국당에서요 겁이 나서 아무도 안 나오려고 그런다 종로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이제 황 대표를 좀 빗대서 얘기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당 내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 한국당 분위기는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출범이 되면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게 혁신 공천, 또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공천, 또 이기는 공천 이런 그 세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공천을 하시겠다고 표명하신 게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실상 개개인의 어떤 그런 승리도 중요하지만 당이 지금 보수통합이라고 하는 큰 배를 띄워놓은 상태에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글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 공천의 기준과 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황 대표의 진심이 조금 공천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드러난다면 국민께도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대권 주자급 정치인의 출마지가 이제 하나하나 좀 그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낙연 전 총리에 이어서 이제 김두관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다시 2개월 만에 정계 복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이제 출마를 권유했다고 그러고요. 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종석 전 실장은 지금 움직이는 건가요?
예, 뭐 임종석 실장으로 대표되는 뭐 386 용태론이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예. 사실 개별적 정치인에 대한 평가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임 실장에 대한 국민의 호감도 그리고 또 비서실장으로서 문재인 정부 업무 초기를 또 훌륭하게 수행해낸 것 등이 어찌되었건 지지자 등의 국민들에게 어필이 되고 있고 그 불출마 자체가 많은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당의 입장에서 아까운 자원이었고요. 거듭 당대표님도 이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차례 지금 설득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어제 이제 정강정책 연설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등장한 것이 정치 복귀의 이제 신호탄이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 정도 수락하신 정도인데 저 역시도 개인적인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을 위해서도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인의 달란트를 충분히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보다 뭐 여러 개의 빅매치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 우리 당의 거물급 인사가 이제 특정 지역에 배치되는 것들은 지금 차근차근 한 단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남의 당의 공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는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종로로 나가면서 모든 국민들 또 언론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한기환 대표와의 빅매치가 당연히 성사되는 그런 국면으로 또 예측돼 있었는데 사실 수도권 험지라고 얘기하면서 종로는 아니다 하시고 그랬다가 지금은 비례까지 가신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예. 한기환 대표님이 그러면은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이름도 헷갈리네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나오시는 겁니까? 네. 당 대표이신데 비례까지도 생각한다 그러셔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뭐 진행까지 하시네요. 네, 질문하셨으니까. 뭐 네, 답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예.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정계 은퇴를 한 지 2달 만에 다시 지금 이제 정계 복귀하신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저희 좀 지나친 상상인지 아니면 일부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때 정계 은퇴를 표명하시고 나서 이제 유재수 감찰 무마서부터 선거 개입 여러 가지 본인이 비서실장으로 있었을 때 청와대 여러 가지 비리에 대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됐고 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사 라인을 전면 교체하고 갑자기 복귀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 의도가 국민들에게 순수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민주당 안에서 정리가 됐는지 오히려 저는 좀 그게 궁금하다는 생각을 상상이시네요. 했습니다. 상상이 예. 지나치시네요. 자, 저희가 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요. 각 당의 지금 그 인적 쇄신 문제 그리고 공천 물갈이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른바 하위 20% 공천 살생부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설 연휴 지나고 이제 원혜영 위원장한테 누가 전화를 받을 건가 지금 의원들 사이에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예. 하위 20%라고 해서 이제 컷오프 예전처럼 컷오프 방식이 아니라 고강도의 감점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시스템 공천 안에서 다른 장점으로 다른 전략적 판단으로 구제될지는 본인의 역량에 맡기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예전에 컷오프였을 때는 실질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국민에게 평가받을 최종적인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요. 쇄신이라는 것은 인물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나아져야 되는 여러 가지 굉장히 복잡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각적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김영호 공천위원장이 판가리를 하겠다라고 네. 이제 공언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구닥다리를 교체해야 된다. 구닥다리라는 표현까지 썼단 말이죠. 네. 그게 결국에는 이제 대구 경북 의원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고 본인도 이제 그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어떻습니까? 이제 당내에 좀 반발도 예상되는데요. 글쎄요, 뭐 일부 그 해당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할 말씀도 있고 예. 반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의사 표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내에서도 혁신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혁신을 단행할 만한 여러 가지 기회와 또 시스템이 그동안 많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4.15 총선을 준비하는 이 공천의 과정이 저희 당으로서는 무너진 시스템을 복귀하고 또 인물과 어떤 사람을 교체해서 새로운 정치를 꿈꾸는 모습을 또 새로운 정치를 실천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선당 후사 얘기하시고 당을 먼저 살리고
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아픔이 있겠지만 그 아픔을 다 길로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설 연휴 끝나고 각 당에서 상당히 좀 진통이 예상이 되는데요. 좀 유권자, 국민들이 이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세션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토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정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김연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대외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률 2% 선을 지켜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똘똘 뭉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당정은 재정에 책임 있는 역할을 지속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의 경제 활력 방안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연간 성장률 2.4%, 수출 3% 성장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2% 선을 지켜냈습니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똘똘 뭉쳐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낸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경제 정책은 실패를 넘어서 완패했습니다. 소득, 성장, 분배, 고용 모두 KO패 당한 것 같습니다. 오직 문재인 정권의 리스트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세계 금융 위기보다도 무서운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사회주의 경제 실험입니다. 우리 경제 최대 걸림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은 실패를 넘어서 완패했습니다. 우리 경제 최대 걸림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병은 초기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입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공항 항만에 대한 검역 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십시오.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이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오케이. 변변 메이킨. 아휴, 매일매일 짜증내고 아토피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어쩌면 좋죠? 지금 떠나세요. 미국 FDA의 안전성을 입증한 황금빛 금진수. 지금 SM 탑10으로 예약하세요. There's a certain magic in first times, don't you think? Every adventure begins with the first step. Every masterpiece comes to life with the first stroke. Every love starts with the first touch. Nothing feels like the first time. GV80, the first SUV by Genesis. 설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로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등을 찾는 귀성객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늘면서 내일 오전 귀성 정체가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하면 부산까지 6시간 40분, 광주까지 6시간 10분이 걸립니다. 각 당 지도부가 일제히 귀성 인사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으면서 서울 종로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세연 의원을 공천위원으로 확정하면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17명에 이어 감염자가 600명에 육박하자 중국 정부는 발원지 우한에 대해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도 설 연휴를 맞아 총력 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역학조사관을 중국에 보내 교민 보호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선 수사를 지휘한 차장검사 4명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한 동부지검 차장검사가 모두 교체됐습니다. 장례식장 항의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으로 좌천됐습니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 위조 가담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하루 사이에 100여 명이 다시 늘었고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절반 정도는 80대 고령이라고 중국 보건당국은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한시가 봉쇄됐는데 바이러스의 확산 기세가 좀 꺾일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우한시에 대한 봉쇄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부터 우한에서 외부로 나가는 항공기와 열차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있습니다. 우한으로 들어가는 항공편은 아직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은 가능은 한데 검문이 강화되면서 우한에서 밖으로 나가는 차량들의 정체가 심하다고 합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해서 우한을 나올 경우에는 발열 또는 기침이 있거나 차량 안에 동물을 태운 경우 이동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대한 최고 수준의 대응을 선포한 중국 당국이 우한시를 사실상 봉쇄한 겁니다. 중국의 관변 매체 환구시보는 우한이 후베이성의 성도인데 이런 대도시가 봉쇄된 것은 지난 1949년 중국 신중국 건국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우한시 당국의 이번 봉쇄 조치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시기상으로 좀 늦었다는 지적이 있긴 하지만 확산의 기세는 좀 꺾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어제 자정 기준으로 571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 80%가량이 우한시에서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 확진자들도 거의 대부분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에게서 발생한 겁니다. 사망자 17명도 모두 우한 지역에서 나왔고 또 100명 정도 남아있는 이 중증 환자도 거의 대부분 우한 지역에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우한을 봉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중국 당국이 판단을 한 겁니다. 다만 지금이 춘제 대이동 시기고 또 통제가 이제 오늘 오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확진자 통계가 보통 하루 정도 지나서 나오는데 일단 내일까지는 중과 추세가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그동안 전염병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당국이 사망자 17명에 대한 자료를 처음으로 모두 공개했다고 하죠. 주목할 만한 정보가 있습니까? 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오늘 발표한 사망자 통계를 보면 80세에서 89세까지의 고령이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70대는 2명, 그리고 60대가 5명으로 나타났고 50대와 40대는 각각 1명씩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사망자 17명 가운데 절반 정도인 8명은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중국 위생건강위원회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가운데 53살 남성의 경우 평소 별다른 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가운데 가장 나이가 적은 사례는 48살 여성인데 30대 이하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염이 계속 확산되는 중이어서 이 사망자 통계를 일반화하기에는 시기가 아직 이르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급속히 퍼지자 북한이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자국민을 포함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 고려항공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로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과 자국민의 베이징발 평양행 탑승을 금지했습니다. 앞서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확산 때문에 22일부터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세계적인 비상사태 선포를 일단 유예하고 현지 시각으로 오늘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유럽과 남미에서도 의심 환자가 보고돼 불안감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긴급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제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까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We need more information. For that reason, I have decided to ask the emergency committee
to meet again tomorrow to continue their discussion.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비상사태 선포 여부 결정은 매우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국제 비상사태는 WHO가 가장 심각한 전염병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규정입니다. 비상사태를 선포하면 중국의 여행자나 화물이동, 무역의 제한 등에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WHO 회원국들도 이를 근거로 자국과의 인적 왕래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WHO가 이번에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면 2009년 멕시코발 신종 인플루엔자를 비롯해 지난 10년 사이 6번째가 됩니다. WHO는 이와 함께 앞으로 몇 주 이내에 중국의 다른 지역과 남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다수의 감염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ore cases should be expected in other parts of China and possibly other countries in coming days. 실제로 미국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 중남미 멕시코와 브라질에서도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환자가 보고됐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의심 환자 2명이 보고되면서 유럽에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설 명절 연휴를 맞이해 지역 간 이동이 많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을 중국 주재 한국대사관에 파견해 교민 보호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확진 환자는 발생하고 있지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확진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온 35살 여성 1명입니다.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계속 격리 치료 중이며 열이 약간 있을 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이 밖에 지금까지 모두 21명이 격리 상태로 검사를 받았는데 전원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현재와 같은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국의 우리 교민을 보호하고 현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서 오늘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 1명을 주중 한국대사관에 파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설 연휴 기간에 국민들도 해외로 많이 떠나지만 더불어 중국 관광객들이 몰려올 텐데 우리 정부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바짝 긴장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내일부터 당장 바이러스 검사 시스템을 전국화합니다. 지금은 질병관리본부와 7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어디서나 가능하게 됩니다. 또 앞으로 국내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주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다음 달 초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연휴 기간 손 씻기를 꼼꼼하게 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등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을 반드시 지킬 것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감염증 환자가 의심되면 곧바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인 13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한에서 열 예정이던 도쿄올림픽 복싱 지역 예선을 취소했습니다. IOC 복싱 태스크포스 팀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중국 우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도쿄올림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을 취소하기로 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3일부터 중국, 타이완, 태국, 호주가 참여하는 올림픽 여자축구 예선 B조 경기도 우한에서 중국 동부의 난징으로 경기 장소가 변경됐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정상적인 대회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귀성길에 오른 시민들도 발걸음이 분주합니다. 서울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귀성 표정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1시간 전에 저희가 연결했는데 그 사이에 사람들이 좀 더 늘어났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서울역은 지금 인파로 가득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말 설 명절이 성큼 다가왔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한 손에는 가방을, 한 손에는 선물을 들고 가족들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들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대구로 내려가는 가족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가족분들 다 모이면 일단 세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같이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보낼 것입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코레일은 이번 설 연휴 기간 254만 명이 기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귀성길이 시작되는 오늘 열차 이용객은 48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10시 기준 하행선 예매율은 93.2%입니다. 경부선의 경우 97%, 호남선은 93.6%의 예매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에 열차 예매율이 다시 집계될 예정인데 하행선의 경우 거의 매진이지만 일부 입석표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고속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낮 12시 기준 하행선 예매율은 86.6%입니다. 부산 등 주요 노선은 좌석 95.7%가 이미 차서 매진이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예비버스가 계속 투입되고 있고 간혹 취소표도 나와서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아직 표를 구하지 못한 분들은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예매 상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나흘간의 설 연휴, 고향길 대신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올해 전체 여행객은 늘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확산하면서 중국을 찾는 사람은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김대겸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른바 우한 폐렴 확산 가능성 때문에 공항 분위기도 지난해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바로 앞쪽입니다. 제가 앞선 시간대에 입국장에서 상황을 전달해드렸는데요. 비교적 한산했던 것과 달리 이곳 출국장은 굉장히 붐비고 있습니다. 모처럼 떠나는 해외여행에 대부분 설렘이 가득한 모습인데요. 특히나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10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규모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짧은 연휴 기간을 고려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이 발생한 중국의 경우 여행객들의 발길이 뚝 끊긴 건데 대부분 여행사에서 평균 20% 이상의 예매 취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측도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 우한으로 가는 항공편에 전용 게이트를 마련한 상태입니다. 또 방역과 소독 횟수를 늘리고 의심 환자가 나타날 경우 검역소에 통보해 즉시 격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명절 기간 앞으로 더 많은 이용객들이 몰릴 텐데 인천공항 측도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여행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 측은 연휴 시작 첫날인 내일 약 22만 3천여 명이 이곳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휴가 끝나는 27일에도 도착 여행객만 1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돼 연휴 내내 공항은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 측은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1여객터미널의 보안 검색대를 최대 4대까지 더 늘려 운영하고 공항철도 3편을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제1여객터미널에서는 퓨전 전통 공연과 전통 소품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어 긴 대기 시간 동안 이용객들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용객 급증으로 체크인에 실패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셀프 체크인과 자동 수화물 위탁 시스템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김대겸입니다. 설 연휴 앞두고 선물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선물 세트는 친환경 포장이 많아졌고 고급 선물 세트 외에도 가성비를 앞세운 제품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작은 선물도 늘었습니다. 올해 설 선물 세트를 박소정 기자가 소개합니다. 올해 설 선물 세트의 특징 첫 번째는 유통가해부는 친환경 바람이 더 확대되면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사과 배 하나하나를 감싸는 스티로폼 대신 재활용 종이를 채워 넣은 과일 상자에 사탕수수 종이로 상자를 만든 선물 세트가 진열돼 있습니다. 식용유 병은 재활용되는 투명으로 바뀌었고 플라스틱 무게를 20% 줄인 선물 세트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선물을 항상 이렇게 받아보면 너무 과대포장한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현재 과일 선물 세트 중에 30%만 친환경 패키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가오는 2021년 명절 선물 세트는 전체 과일 상품을 친환경 패키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프리미엄 대 가성비, 즉 양극화입니다. 50만 원짜리 굴비 세트부터 수백만 원에 달하는 와인까지 백화점이 아닌 마트에도 고가의 선물이 늘고 있습니다. 20만 원 넘는 선물 매출은 3년 전보다 2배나 늘었습니다. 반면 5만 원 미만, 이른바 가성비 좋은 선물도 여전히 인기로 80%를 차지합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상대방이 이렇게 마음에 들 수 있는 좀 질도 좋고 본인이 평소에 이렇게 좋아하는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저희가 선물하는 거는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비싼 걸 받아도 부담스럽더라고요. 혼자 설을 보내는 혼설족이나 1인 가구를 위한 선물도 늘고 있습니다. 소포장 과일이나 쌀 등 작은 선물 세트 매출이 지난해보다 20% 증가한 온라인 유통업체도 있고 600g씩 작게 포장한 LA 갈비 판매가 174%나 늘어난 사이트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받는 사람이 직접 주소를 입력하기 때문에 주소를 몰라도 보낼 수 있는 모바일 선물이 늘어나는 것도 또 하나의 흐름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즐겨 먹는 주전부리로 엿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대나무 고을 전남 담양에는 3대째 전통 방식으로 쌀엿을 만드는 집안이 있습니다. 바삭하면서도 씹을수록 쫄깃한 맛이 일품이어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대목을 맞은 쌀엿 공장을 나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불 속에서 갱엿 덩어리를 꺼내 참깨와 생강을 넣고 수십 번 당기자 엿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끓는 물에서 나온 수증기를 접착제 삼아 온 힘을 다해 늘리다 붙이기를 반복합니다. 바삭하면서도 씹을수록 쫄깃한 창평 쌀엿의 맛은 이 과정에서 공기층이 생기면서 나옵니다. 고객님들께서 이 집 엿은 사근사근하고 치아이가 안 붙어요. 이래 말씀하시고 부드러워요. 첫째는 입에 들어가면 사르르 녹으면서 부드럽다는 거. 재료로 쓰는 쌀과 엿기름, 참깨 모두 국산만 사용합니다. 편리한 기계 대신 오로지 손으로 만들고 심지어 불도 아궁이에서 소나무 장작만 뗍니다. 이렇다 보니 입소문을 타고 명절만 되면 창평 쌀엿을 찾는 손님들이 줄을 잇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빚었기 때문에 그런 맛이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년째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구매를 해가고 있습니다. 쌀엿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립니다. 고두밥에 물과 엿기름을 합쳐 식혜를 만들고 가마솥에 끓여 갱엿을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힘들기도 하지만 3대째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코드만 꽂아보면 되는 세상인데 나름대로 또 옛것을 지키고 싶고요. 또 옛것을 지키다 보면 또 자라나는 후배들이 또 옛것을 어떻게 만들었던 것을 또 볼 수 있는 기회도 좋고요. 창평 쌀엿은 가을 거지를 한 뒤 기온이 떨어져 엿을 만들기 쉬워지는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집니다. YTN 나현호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번 설상에 오를 총선 화두를 앞다퉈 던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총리를 종로에, 김두관 전 경남지사를 PK 지역에 투입하기로 했고 한국당은 이미지 전략가를 영입하며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민주당부터 알아보죠.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김두관 전 경남지사의 거취가 확정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 예상대로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를 확정지었습니다. 또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총선을 이끌게 됐는데요. 이 전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일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책임입니다. 그 영광과 책임을 기꺼이 떠안겠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김포냐 PK냐를 놓고 고심하던 전 경남지사
김두관 의원도 경남 양산을 출마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김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이해찬 대표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어려우니 역할을 맡아달라고 요청을 했고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지역구 세습 논란으로 구설에 오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에게 불출마를 정식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설 연휴 기간에 문 씨가 불출마 요구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것으로 본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 나설 새로운 얼굴도 공개했습니다. 바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 김태호 군의 어머니 이소현 씨인데요. 이 씨는 첫째 아이는 떠났지만 둘째 아이가 생겨 넉 달 뒤에 태어날 거라면서 더는 지켜주지 못해 후회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는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모두 마치고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용호 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어제 오후 함께 공천 작업에 나설 8명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바로 다음 날인 오늘 아침에 위원들을 국회로 불러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을 좀비 정당이라고 비판하며 불출마를 선언한 PK 지역 인사 김세연 의원도 공천관리위원으로 임명돼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쇄신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직 애국심과 양심 딱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공관위원 인적 구성과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을 종합해보면 대대적인 물갈이는 당연해 보이는데 한국당의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친박 의원들이 대상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역 의원 절반을 교체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김용호 공관위원장도 자신을 찾아오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일지가 궁금해집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 작업과 함께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지역구 국회의원 공모도 시작합니다. 이와 함께 당의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를 했는데요. 이미지 전략가인 허은하 씨를 영입해서 한국당의 때를 벗겨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20년 이상 브랜드 이미지를 연구해왔고 정치인과 기업 임원의 개인 브랜딩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허 씨는 전문성을 살려 한국당이 가진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꿔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최강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 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비서관은 지난 2017년 변호사 시절 정경심 교수의 부탁으로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 결재를 미루자 윤석열 총장 지시로 차장 전결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과 총장에 보고한 뒤 차장 전결로 기소한 것이 통상적이라며 보고와 내부 의견 조율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이끌던 검찰 중간 간부급 차장 검사들을 전원 교체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중간 간부와 평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사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과 선거 개입 수사를 맡은 신봉수 중앙지검 2차장 등 청와대 관련 수사의 책임자급 검사는 각각 여주지청장과 부산 동부지청장으로 전보됐고 부장검사 등 실무진 일부가 남아 수사와 재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홍승욱 동부지검 차장 역시 천안지청 지청장으로 발령났고 상갓집 항의 사건 당사자인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은 대전고검검사로 사실상 문책성 전보됐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출연한 국민과의 대화 참가 신청자들의 질문과 사연 2만여 건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집중된 분야는 검찰 개혁을 포함한 사법 분야였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2시간 가까운 국민과의 대화가 끝날 무렵 보내주신 16,134장을 다 가져왔습니다.
스튜디오 안으로 참여 신청자 만여 명의 사연이 들어옵니다.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두 검토해 주실 것을 약속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검토에 대한 답변도 꼭 들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달 동안 참여 신청자들의 의견을 검토한 청와대가 14개 분야 179개 유형별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았던 의견은 검찰 개혁, 무소불위의 검찰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검찰개혁법안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검찰 개혁에 이어 비정규직, 지소미아, 청년 일자리, 공수처, 남북교류, 적폐청산, 중소기업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순으로 접수됐습니다. 신청자들의 정책 제안을 분야별로 나눠봐도 공수처 설치 요구나 반대, 조국 전 장관 관련 의견, 윤석열 총장 관련 주장을 담은 사법 분야가 15.6%로 제일 많았습니다. 일자리 확대나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고용노동 분야 제안도 15.4%를 차지했고 보건복지, 통일국방, 경제, 교육, 주택 순으로 정책 제안이 접수됐습니다. 10대는 교육, 20대와 40대는 고용노동, 30대는 보건복지, 5, 60대는 사법, 70대는 국방 보훈 분야로 연령대에 따라 관심 분야가 다른 현상도 볼 수 있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연이어 강도 높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이 33주 만에 처음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4%에서 0.03%로 축소됐습니다. 특히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마이너스 0.02%로 33주 만에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송파구와 서초구도 재건축 추진단지 급매물이 나오는 등의 영향으로 각각 마이너스 0.01%를 기록했습니다. 간편 결제 업체인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이 사실상 허용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 투자 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카카오페이가 가입자가 많은 카카오톡을 이용해 주식 영업에 나설 경우 증권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올 전망입니다. 경찰대 학교 재학생이 술에 취해 현직 경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경찰대 3학년 21살 박모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어젯밤 11시쯤 서울 영등포동의 한 PC방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른 여성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캐묻자 5년 뒤면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말과 함께 욕설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출동한 현직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 10대 여중생이 후배를 구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영상 역시 가해 학생들이 촬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학생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 다른 여학생이 프라이팬에 담긴 소주를 무릎 꿇은 여학생 머리 위에 붓습니다. 머리와 옷이 젖었는데도 여학생은 피하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오는 다른 학생이 키득거리며 웃는 소리도 들립니다. 이어 구타가 시작됩니다. 왼쪽, 오른쪽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아 끌기도 합니다. 33초짜리 이 영상을 SNS에 공개한 사람은 지난 19일 새벽 6시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아는 후배가 2시간 동안 구타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이 영상을 찍어 여러 곳에 공유하면서도 자신들이 한 짓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공개된 이 영상은 어제 오후부터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 여러 SNS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공유된 영상마다 가해 학생들을 비난하는 댓글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 서부경찰서는 후배를 때린 혐의 등으로 중학교 2학년 A양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학생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또 다른 가해 학생들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다세대 주택 가스 배관을 타고 같은 가정집에 2번이나 들어가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범행 과정을 보면 대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30대 남성이 주택가에 후미진 곳을 서성입니다. 5층짜리 다세대 주택을 위아래로 한참 살피더니 이내 결심한 듯 건물 벽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2층쯤 올랐을 때 디딜 곳이 없어진 남성, 이제 가스 배관에 손을 뻗습니다. 이렇게 배관 기둥 하나를 붙잡고 5층까지 올라간 뒤 창문을 열고 가정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에는 30대 여성이 자고 있었는데 이 남성은 여성을 협박해 금목걸이 등 금품 220만 원어치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범인을 붙잡아서 조사했더니 범행 열흘 전쯤에도 같은 집에 똑같은 수법으로 침입해서 수십만 원어치를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범인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는데 결국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고향 가시는 분들은 출발하기 전에 창문 단속 꼼꼼히 하셔야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첫날 심리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격전이 13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이 내용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상원에서 펼쳐진 탄핵 심리는 창과 방패의 대결이었습니다. 우선 탄핵 증거가 이미 차고 넘친다는 민주당의 창으로 시작됐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예산국 등 4개 부처의 기록을 제출받아야 한다는 수정안과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는 수정안도 내놨습니다. And only after it's done will such questions be entertained with no guarantee that any witnesses or any documents will be allowed even then. That process makes no sense. 하지만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방패가 더 강했습니다. 민주당 수정안을 모두 표결에 붙여 각 당 의석수만큼의 표 차이인 53대 47로 부결시켰습니다. The only conclusion will be that the president has done absolutely nothing wrong. 이에 대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첫날 심리를 지켜봤다며 탄핵 사건은 조작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너무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도 탄핵 심판에 참석하고 싶지만 변호인들이 반대할 것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말도 내놨습니다. It's a total hoax. It's a disgrace. I would rather go the long way. I would rather interview Bolton.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1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전략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탄핵 논란에서 벗어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신년 회견과 대선 장정을 시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강원도가 최근 유치한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과 관련해 개회식은 강원도 평창에서, 폐회식은 강릉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오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3회 동계 청소년 올림픽 폐회식에서 IOC로부터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기를 넘겨받았습니다. 강원도는 또 2024년에 열리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경우 개회식은 평창 용평돔에서, 폐회식은 강릉 올림픽 선수촌에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IOC 측에 전달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이 화두가 됐는데요. 자치단체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대대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2해 연속 12살 미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범만 기자입니다. 인구 8만 2천 명으로 우리나라 자치구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동입니다.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 노란 발자국이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노란 발자국에 서 있으면은 한 3, 4m 뒤에 서 있다 보니까 차량이 오는 것을 미연에 보고 우리가 사고로부터 예방할 수 있고, 다른 초등학교 앞에는 어린이 교통 안전지대 오렌지 존이 눈에 잘 띄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민 스스로 만든 안전 점검단은 발로 뛰며 위험 시설을 찾아 구청에 신고하고 고치도록 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수안동은 광주광역시 제1호 안전마을로 인증받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광주 광산구는 안전문화 대상 대통령상을 거머쥐면서 상금 2억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올 한 해 광산구정의 지향점은 안전, 경제, 행복입니다. 이는 민선 7기를 관통하는 구정의 핵심 가치이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추진한 안전시책으로 광주에서는 2회 연속으로 12살 미만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AI 중심 도시를 추진하는 광주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위험 지역에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효과를 봤습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업무죠.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안전학교와 안전기업도 인증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건설에 힘쓸 계획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오래 고생했습니까? 제 앞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였어요. 맞죠? 그 앞에가 홍준표 대표 체제였어요. 그 앞에는 뭐냐? 임명진 비대위 체제였어요. 그 앞에는 뭐냐? 우리 탄핵을 제가 먼저 와서 왜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무슨 자유한국당의 어떤 비대 공천심사위원장 물방에 오르길래 코미디다 이건 코미디 이렇게 생각해. 당 이름도 바꾼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름 바꿔가지고 그거는 국민들이 모릅니까? 이름 바꾼다고? 그 사람 그 당이 그 당인 걸 모릅니까? 그거 그 사람들 국민들을 속이는 거지. 그걸 조금 폭넓게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뭐 나도 개신교 목사지만 우리 사회 천주교는 없습니까? 불교는 없습니까? 대표님께서 천주교 인사들하고 한번 만나보셨는지, 불교 지도자들하고 만나보셨는지, 조금 좀 내가 한마디 더 하기로 말하면 당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재의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당을 비판하고 이러는 일은 나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지금 어디하고 통합을 하실는지 지금 8석 있는 정당하고 108석 있는 정당하고 정체공학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뭐를 하겠다.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오합지졸로 다 묶어서 뭐를 뭐 이제 통합을 쓴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비대위원장 가기 3일 전쯤에 당이 나눠졌습니다. 33명이 나갔어요. 그때 안 갈라졌으면 뭐 지금 통합 안 하셔도 될 뻔했는데. 오늘 참 저 원희룡 지사가 같이 하겠다고 해서. 네. 그 사람 나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지사가 무슨 탈당이냐 탈당이에요. 기회는 없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나가더니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즐거운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마치 초범처럼 포근한 공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높고요. 예년 수준도 8도가량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포근한 날씨지만 미세먼지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연휴 첫날인 내일도 수도권과 충남 지역, 또 호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밤까지 영동과 경북 북동 산간 지역, 경북 동해안 지역에 최고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귀성길에 미끄럼 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기온 0도, 강릉 4도, 대구 영상 2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만큼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구와 광주 13도, 부산은 14도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 내내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설 당일엔 제주도의 낮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서 귀경이 시작되는 일요일엔 영동과 남부, 제주도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은 전국에 비나 눈이 확대되면서 귀경길 불편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요. 또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남동 해상에 풍랑이 거세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더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